쿠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에서 흥행참패의 고배를 마신 39살의 미야자키 하야오는 몸을 담고 있던 프로덕션에서도 퇴사를 하는 등의 커리어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해보지만 일본에서 만화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장편 기획은 투자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미야자키는 만화 원작을 직접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브리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작품이 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사리 투자를 얻어낸 나우시카에게 허락된 제작 기간은 단 6개월 뿐이었습니다. 이에 미야자키는 후반부의 그림 콘티를 전면 수정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원래대로라면 작품에서 묘사가 되었어야 할 거신병과 어무군단의 물리적인 격돌 장면이 삭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거신병이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오무들 앞에서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지금의 버전으로 우리는 나우시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당 시퀀스를 다시 보시면 확실히 전개의 리듬이 조금 갑작스러운 게 느껴지실 겁니다. オウムの怒りは大地の怒りじゃ。あんなものにすがって生き延びて何になろう。 하지만 그런 임기응변은 오히려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 강조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보지 못하게 된 장면은 물론 아쉽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6개월의 제작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이어지는 작업 강행군을 솔선수범으로 버텨냈던 미야자키 하야오. 이처럼 그는 천재성과 성실함을 모두 겸비하고 있었지만 그건 축복인 동시에 지독한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미야자키처럼 일하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우시카라는 명작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동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버리자 미야자키는 엄청난 고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친구를 잃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일이라면 다시는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무려 2380만 명의 관객과 308억엔이라는 일본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을 때에도 미야자키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센과 치히로가 1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일본의 스크린을 모두 독식해버린 탓에 다른 영화들에게 분배되었어야 할 기회가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無傷じゃないんですよ。呪われた夢なんです。アニメーションもそうです。 다큐멘터리 꿈과 광기의 왕국에서 미야자키가 탄식하듯 내뱉었던 이 말은 아마도 그런 경험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아름다운 꿈을 쫓아가는 일이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는 이처럼 혹독한 광기가 요구되니 말이죠. 1997년에 개봉한 모노노케 히메는 당시를 기준으로 일본 역대 1위의 흥행을 기록하며 전설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후속작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도 커다란 기대가 쏟아지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모노노케 히메만큼의 기적이 또 한 번 더 일어나는 건 역시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염려도 함께 쏟아졌었죠. 하지만 지브리의 프로듀서 스즈키 도시오는 그런 반응들에 오히려 오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는 성적인 모노노케 히메의 절반 정도는커녕 그 2배를 달성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거대한 규모의 홍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미야자키는 의문스럽다는 듯 반론을 던집니다. 이 영화는 치히로와 하쿠의 러브 스토리인데 왜 홍보의 포인트를 엉뚱하게 가오나시로 잡고 있냐고 말이죠. 그러자 스즈키는 미야자키 본인이 그렸던 그림 콘티에서 치히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쿠가 아닌 가오나시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이 영화는 당연히 치히로와 가오나시의 이야기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미야자키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임에도 무의식 중의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지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치히로와 가오나시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진 센과 치히로는 모노노케 히메의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일본 영화 역대 1위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었죠.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일본을 대표하는 제작사가 된 지브리 스튜디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완벽한 작품과는 달리 지브리라는 그 이름만큼은 사실 굉장히 허술하게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군수품의 디자인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었던 미야자키는 이탈리아의 군용 정찰기인 기블리에서 이름을 따와 지브리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이에 동료인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은
그건 기블리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지만 미야자키는 이탈리아 친구가 지브리라고 했다며 지브리를 계속 밀어붙였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은 기블리가 맞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었기에 지브리 스튜디오는 그렇게 영원히 지브리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회사의 이름을 기블리 스튜디오로 올바르게 바로잡아줄 뻔했던 다카하타 이사오. 그는 미야자키의 오랜 동료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카하타가 반딧불이의 묘 제작을 시작할 즈음에 미야자키도 곧 이어서 이웃집 토토로의 제작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의 지브리는 두 편을 동시에 제작할 만큼의 넉넉한 인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감독은 지브리의 핵심 인력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며 제작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미야자키는 다카하타의 작품보다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것으로 이 자존심 싸움에서 이겨보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여자아이를 두 명으로 늘려서 분량을 늘렸고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된 사츠키와 메이 자매는 그렇게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조금은 유치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미야자키의 경쟁심이 작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웃집 토토로에 얽혀있는 그런 엉뚱한 비화는 작품의 포스터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미야자키는 원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토토로 옆에다가 사츠키와 메이를 모두 그려넣으려고 했지만 막상 디자인을 해보니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는 사츠키와 메이의 특징을 합친 한 명의 여자아이를 그려넣어서 지금의 포스터를 완성해냈습니다. 자세히 보면 키와 헤어스타일, 옷차림까지 미묘하게 퓨전시킨 이런 독특한 흔적을 남겨놓은 채로 말이죠. 그렇게 미야자키는 작품 외적으로도 다카하타 이사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애증어린 관계는 때때로 애를 넘어 증으로까지 넘어가기도 했는데 결국에 양보를 하고 회사를 돌보는 것은 대부분 미야자키 쪽이었기 때문에 다카하타가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의 제작 일정을 또다시 지연시킬 때에는 미야자키도 결국 한계에 도달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폼포코의 제작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브리를 나가버리겠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실신해버리기도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폼포코를 직접 확인하자 미야자키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에 등장하는 너구리들은 미야자키와 다카하타 본인들은 물론 그들이 애니메이션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났던 동료들을 모델로 삼아서 디자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선배인 다카하타를 향한 존경과 경쟁의 감정이 섞여서 이제는 애증이 되었지만 다카하타만큼 자신의 청춘과 꿈을 함께 견뎌준 존재는 또 없다는 것을 미야자키는 폼포코의 너구리들을 보면서 다시금 확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역시 다카하타와의 인연이 지속했던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예정된 제작 기간을 숨쉬듯이 넘겨버리곤 했던 다카하타 감독은 추억은 방울방울에서도 역시나 예외가 없었고 덕분에 미야자키가 붉은 돼지 제작에 데려갈 만한 인력은 덕없이 부족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미야자키는 이때까지만 해도 인내심을 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참신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작화 감독과 미술 감독 등의 가장 중요한 파트에 모두 여성 스태프들을 기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것은 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를 드높여서 제작에 임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도 있었죠. 물론 미야자키가 거기까지 의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용병술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붉은 대신은 여성 스태프들을 주축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고 그러한 작업 환경은 작품 속의 설정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포르코의 비행정을 고쳐주는 정비사들이 모두 여성으로 그려졌던 것처럼 말이죠.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영역을 여성들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것. 그것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 옛날 세계에는 수많은 토토로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와의 싸움을 거치면서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직 소수만이 살아남아 이웃집 토토로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미야자키는 토토로에게 조금은 어두운 역사를 부여해 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모두를 작품에 담아낸다는 평소의 철학대로 말이죠. 그래서인지 토토로가 처음 개봉했을 때에는 극장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기묘한 표정을 지어 보일 때가 있는 토토로의 그 익살 너머에 있는 따뜻함은 아직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감정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이런 해프닝은 벼랑 위의 포뇨에서도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포뇨가 파도를 타고 소스케를 쫓아가는 이 장면에서 아이들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어딘가 광기 걸어있는 집착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거기다 포뇨에서는 캐릭터가 일그러지고 왜곡이 되는 기법이 유독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공포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익살스러운 표현 기법 정도로만 느껴지는 핑구의 악몽 에피소드도 어린 시절에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정작 몇몇 아이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추억을 남겨주게 된 토토로와 포뇨. 그리고 두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는 지브리에게도 아주 의미가 깊은 작품이었기에 한때는 속편의 기획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토토로를 효과적으로 등장시킬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 기획은 메이와 아기 고양이 버스라는 단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벼랑위의 포뇨가 개봉한 직후에는 미야자키의 첫 손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아이를 좋아했던 미야자키에게 첫 손자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고 이에 미야자키는 손자가 좋아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서 자신이 받은 기쁨을 되돌려주고자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미야자키는 친하게 지내던 아이를 위해 센과 치히로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엔 자신의 손자를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포뇨의 속편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브리의 프로듀서 스즈키는 앞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포뇨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그렇게 포뇨의 속편은 토토로와 마찬가지로 결국 기획 단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는 그 이후에 바람이 분다를 만들게 되었죠. 애니메이션에서 판타지 세계를 그리고 그 판타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은 미야자키와 지브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는 지브리의 일화들을 담아놓은 책 지브리의 천재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품 속의 현실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놓는 그런 우화적인 영화에 다들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고. 지브리가 제작부를 해체했던 것에는 이러한 세상의 변화도 큰 요인이었다고 말이죠. 그의 말대로 지브리의 전성기는 이제 정말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퇴를 번복한 미야자키가 신작을 제작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결과물이 가장 빛나던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야자키와 지브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 저는 이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브리는 단순한 문화 상품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로 저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브리가 알려준 그 방식대로 기쁜 마음으로 지브리의 마지막을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삶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이죠.